안녕하세요. 복잡한 지식을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시간. 오늘은 르네상스 미술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. 자,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. 우리가 르네상스 미술을 딱 보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게 있잖아요. 아니, 대체 어떻게 갑자기 그림이 이렇게 진짜처럼 변할 수 있었을까요? 그냥 화가들 실력이 좋아져서 그런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기 쉽죠. 기술이 발전했으니까. 근데요, 그건 딱 절반만 맞는 얘기예요. 여기서 미술사학자 곰브리치의 말을 빌려보자면요.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에 있었다는 겁니다. 르네상스는 단순히 세상을 잘 따라 그리는 기술이 아니라 아예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 자체를 발명한 거예요.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인간을 놓았죠. 자, 그럼 그 새로운 방식이란 게 도대체 뭐였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죠. 자, 그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원근법입니다. 근데 여기서 잠깐, 원근법을 그냥 그림 잘 그리는 기술 정도로만 생각하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돼요. 사실 원근법은요, 기술이라기보다 거의 수학에 가까워요.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든 평행선이 저기 딱 하나의 점, 소실점으로 모이게 설계하는 거거든요. 이렇게 하면 납작한 2차원 평면 위에 진짜 같은 3차원 공간의 환영이 만들어지는 거죠. 정말 철저하게 과학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바로 이 작품, 마사초의 성삼위일체가 그 혁명의 신호탄이었습니다. 이게 그냥 벽에 그린 프레스코화인데도 보는 사람들은 진짜로 저 벽 너머에 깊숙한 예배당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졌던 거죠. 아마 당시 사람들한테는 거의 마술처럼 보였을 거예요. 정말 충격적이었겠죠. 자,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. 원근법이 왜 그렇게 혁명적이었냐고요? 이게 단순히 그럴듯해 보이는 눈속임 기술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. 이건 말이죠. 이 세계의 중심은 바로 나, 그림을 보는 당신이다 라는 어마어마한 철학적 선언이었던 겁니다. 절대적인 신의 시점이 아니라 한 개인, 인간의 시점으로 세계를 다시 보기 시작한 거죠. 자, 이렇게 인간이 세계의 중심에 딱 서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.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르네상스 인문주의죠. 그런데 말이죠, 이 인문주의에는 아주 흥미로운 양면성이 숨어 있어요. 우선 그 첫 번째 얼굴, 해방된 인간의 상징이죠?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를 한번 보실까요? 그전까지 다비드 조각상들은요, 대부분 거인 골리앗의 머리를 딱 밟고 서 있는 이미 승리한 영웅의 모습이었거든요. 근데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는 달라요. 싸우기 바로 직전 깊이 고뇌하면서 결단을 내리는 그 순간에 생각하는 인간을 포착한 겁니다. 이 다비드상에 담긴 의미가 정말 엄청난데요. 우선 저 찌푸린 미간이랑 긴장된 근육 좀 보세요. 치열한 내적 고민이 느껴지죠? 그리고 이 완벽한 인체는 그냥 상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실제 해부학 연구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.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찬미하는 거죠. 또 저 자연스러운 S자 자세, 콘트라포스트라고 하는데요. 덕분에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 같은 생동감이 느껴집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다비데는요, 당시 피렌체 공화국의 상징이었어요. 거대한 권력에 맞서서 자신의 의지와 이성으로 운명을 개척하는 바로 르네상스가 꿈꿨던 이상적인 인간 그 자체였던 겁니다. 자, 그런데 인문주의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. 바로 이 작품,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.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사상가들을 한 공간에 전부 모아놓은 거잖아요. 말 그대로 인간 이성이 펼치는 장대한 파노라마라고 할 수 있죠. 이 두 작품을 나란히 놓고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. 다비드가 고뇌하는 단 한 명의 개인을 상징한다면 이 아테네 학당은 수십 명의 지성인들이 완벽한 원근법이라는 질서 안에 착착 배치되어 있잖아요.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분류하고 체계화해서 완벽한 질서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인 거예요.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유를 얻은 개인이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를 재단하는 새로운 규범이 된 인간. 그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죠. 자, 그런데요, 이탈리아에서 이런 뜨거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저 위쪽, 북유럽에서는 좀 다른 방향의 혁명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어요. 똑같이 르네상스라고 불리지만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달랐던 거죠.
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. 이탈리아가 수학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만들려고 했다면 북유럽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 그 자체를 끈질기게 관찰하고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는 데 모든 걸 걸었어요. 주제도 달라요. 이탈리아가 신화 속 영웅을 그릴 때 북유럽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상인들을 그렸죠. 사용하는 재료도 달랐고요. 그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이겁니다. 얀 반 에이크의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이죠. 보세요. 주인공이 영웅이나 신이 아니에요. 그냥 돈 좀 있는 상인 부부. 그리고 그들의 아주 사적인 공간을 그렸습니다. 근데 이 그림은요, 그냥 보이는 대로만 보면 안 돼요. 이 안에 있는 사물 하나하나가 다 상징이거든요. 거의 뭐 암호 해독하는 기분으로 봐야 해요. 자, 한번 볼까요? 저기 샹들리에에 촛불이 딱 하나 켜져 있죠? 이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신을 상징해요. 발밑에 있는 귀여운 강아지는 부부간의 믿음과 충절을 의미하고요. 창가에 놓인 오렌지는 당시엔 엄청난 사치품이었거든요. 이 부부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보여주는 거죠. 심지어 바닥에 벗어둔 신발조차 여기는 신성한 결혼 서약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땅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. 정말 방 하나에 온 세상의 의미를 담아놓은 셈이죠. 그리고 진짜 결정적인 단서가 그림 한가운데 벽에 쓰여 있습니다. 라틴어로 얀 반 에이크가 1434년 여기에 있었다라고 적혀 있어요. 이게 그냥 나 얀 반 에이크가 그렸어 하는 서명이 아니에요. 이건 나 얀 반 에이크가 이 결혼의 증인이다라고 선언하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 공증문서나 다름없었던 거죠. 그 완벽한 증거가 바로 저 뒤에 있는 작은 볼록 거울 안에 숨어 있습니다. 이 거울을 확대해서 보면요. 와, 정말 소름 돋죠? 부부의 뒷모습은 물론이고 문 앞에 서 있는 두 명의 다른 사람이 더 보여요. 그중 한 명이 바로 화가 얀 반 에이크 자신입니다. 이제 화가는 단순히 그림 밖에서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에요. 그림 속 사건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자이자 증인이 된 겁니다. 이야말로 본다는 것의 힘을 정말 극한까지 보여준 명장면이죠. 자,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이야기들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이탈리아의 원근법과 인문주의, 그리고 북유럽의 이 치밀한 사실주의, 이게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혁명, 같은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이라는 겁니다. 이탈리아에서 수학으로 세계의 질서를 파악하려 했던 그 이성적인 눈, 인간을 만물의 중심으로 놓았던 그 인본주의적인 눈, 그리고 북유럽에서 눈앞의 현실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그 경험주의적인 눈, 이 세 가지 새로운 눈이 모두 합쳐져서 세상을 보며 완전히 새로운 설계도, 바로 르네상스라는 세계관을 만들어낸 거죠. 저는 이 문장이 르네상스의 본질을 가장 잘 요약해준다고 생각해요. 그들은 하늘을 포기하지 않았다. 다만 그 하늘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뿐이다. 결국 르네상스는 신을 부정하거나 버린 게 아니었어요. 그저 신이 만든 이 위대한 세계를 이제는 우리, 바로 인간의 눈과 이성으로 직접 이해하고 표현하고자 했던 정말 위대한 시도였던 겁니다. 결국 어떻게 보느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.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이 원근법이라는 새로운 눈으로 자신들의 세계를 이성과 질서의 공간으로 재창조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을까요? 어쩌면 소셜미디어나 AI가 만들어주는 알고리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? 그렇다면 그 새로운 눈은 우리의 세계를 또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